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녔을 때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씩 캐치를 해서 하나를 가지고 오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볼까요? 자주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경기도, 경남, 뭐 서울권도 그렇고 행동 지원은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해라. 뭐 영어 약자로 PBS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말을 하니까 벌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벌을 사용한 것 같은데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벌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권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선생님들도 조심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중재에 위축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요. 어디에서도 벌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벌을 최소화해야 되고 벌을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벌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벌을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요. 개인의 변화를 일단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뭘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행동을 볼 때 우리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게 문제 행동이 아닌 도전적 행동으로 바뀐 계기가 되었고요. 하지만 행동 중재에서의 핵심은요. 그 행동 중재를 받는 당사자의 행동 변화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지 행동 자체에 대한 우리 시야만 바뀐다고 그게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은 예방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예방을 하다 보면요. 예방적인 방법에서는 우리가 강화적인 전략이 많이 있고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이 줄게 되면은 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방 전략으로 그걸 잘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화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벌의 사용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변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관련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모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보내놓고 나서 그렇게 잘 중재해 보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용기관이나 학교에 올 때 특히 컨디션이 안 좋게 온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왔다. 때로는 어떤 날은 안 좋다. 내릴 때 부모님하고 안 좋게 내렸다. 어떻게 오니까 좀 이상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행할 때 다른 분이 개입을 한다든지 다른 분이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관여를 해버리고 그 왜 그렇게 중재하세요라고 관여가 심해져 버리면요. 이건 안 돼요. 어떻게 중재하는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행동 중재를 한 당사자가 변화가 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중재할 때는 자 우리가 A, B, C라고 하는 선행사건, 행동, 결과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이 A, B, C라고 합니다. 생태학적인 접근이 있기는 한데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자면은 배경사건, 선행사건, 행동,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배경사건과 선행사건은 예방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PBS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는 약간은 예방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들, 이게 환경의 변화, 강화적인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요. 행동에 따른 결과의 강화가 아니라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해줘야 되는 그런 강화적인 비유관 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경과 선행 사건에 대한 중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강화를 많이 받게 되지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행동 중재를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런 예방 전략만 가지고 행동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우리는 대처 전략이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처 전략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큰 흐름은요. 강화와 소거, 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동을 더 많이 대체 행동이 나오거나 이전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해주는 방법,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이거나 줄였으면 하는 행동이 있을 때 강화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행동이 줄어드는 거 소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 행동 자체를 줄였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에는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리고 벌에는 정적 벌, 부적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제 영상에 강화와 벌, 소거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할 때는요. 우선적으로는 정적 강화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화적인 방법으로 이 행동을 바람직한 대체 행동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 강화 그리고 소거를 포함해서 차별 강화 형태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되진 않거든요. 혐오 자극을 제거해주는 너 이거 하면 청소 면제해줄게. 너 이거 하면 네가 해야 되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게 해줄게. 이런 부분에서 부적 강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정적 강화, 2단계 부적 강화로 보시고요. 3단계가 우리가 벌적인 방법 중에서도 부적 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적 벌은 무엇이냐? 좋아하는 걸 제거하겠다. 너 이거 하면 휴대폰 못해. 너 이거 하면 기존에 맛있는 거 주기로 했는데 줄 수가 없어. 너 이거 하면 어느 놀이 하는데 가지를 않을 거야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먼저 고려해라는 겁니다. 1, 2, 3단계로. 마지막 4단계가 정적 벌이 됩니다. 혐오 자극을 주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때로는 체벌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고려의 대상에서는 마지막이지만은 이런 벌적인 방법도 행동을 단계적으로 했을 때 부적벌까지 사용해도 안 될 때나 때로는 정적벌이 효과적인 방법일 때는 이걸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적벌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긍정적 행동 지원은 주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행동을 중재할 때는 부모나 관리자,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중재할 거다라는 협의가 먼저 있어가지고 때로는 동의서 이런 부분들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사용하게 될 때는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더 낫겠죠.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벌을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분명히 행동을 중재하는데도 1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행동이 주변을 너무 위험하게 하거나 당사자를 너무 위험하게 하는 거, 안전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각성이 심해서 지금 주변을 때리고 다 던지고 부수고 다니는데 이걸 제압 안 한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를 더 위험하게 하고 주변을 위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위기상황 대처를 해가지고 제압을 하거나 어떻게든 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협조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은 그런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잘 보세요. 입에 아무거나 이렇게 넣는 아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냥 넣다가 잘못하다가 위험한 걸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혐오 자극이 심각하게 이 아이가 건강에는 위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아이가 싫어하는 향이다 하면 이것도 버립니다. 할 때마다 묻혀준다든지 거기에 묻혀놓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싫어하게 되겠죠. 싫어하게 돼가지고 이 행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적인 방법이라고 이 아이가 위험한 걸 입에 넣을 수도 있는데 벌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해야 될까요, 과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주변의 동의를 구해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의 사용은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건을 볼 때 충분히 동의를 구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벌은 잘못 사용하면은 벌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적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중독이 되는 벌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벌을 사용한다면은 행동 중개에서도 충분히 많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벌에 대해서 잠시 풀어봤는데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은 여기까지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